반갑습니다. 9월 9일 화요일 아침 시작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강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단 상승이 나타났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가 경신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플러스 0.25%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45%, S&P 500은 플러스 0.2% 상승 마감됐습니다. 막판에 다우지수가 끌려 올라간 부분도 매우 긍정적이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매우 좋게 끝났고요. 일단은 장 초반에 조금 애매한 모습 보이다가 장 마감에 올라갔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다우지수가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경제적인 상황들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분석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매우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기술주들이 들락날락 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S&P 500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은 그렇게까지 아주 대단한 형태의 흐름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동안 이제 뭐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우려감을 다우지수의 상승 포인트로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시장 포지션을 보면 9월 금리 인하 B컷을 기대한다. 요거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 0.5%. 이거는 쉽지 않죠. B컷이 지금 금리 인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제지표가 그렇게까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아무튼요. 자, 지금 고용지표가 충격적인 부분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약간 좀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강화되었다라는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시장이 강세 마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넘어서는 형태가 나타났고요. 분위기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간다. 다음 주부터입니다. 보통 이제 FOMC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는 연준 위원들이 금리와 관련된 발언들을 못하게 됩니다. 이 구간을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특별한 경기 지표나 이벤트가 없는 상태에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없다. 그러면은 시장이 계속 FOMC만 쳐다보는 그런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16일, 17일부터 이제 FOMC가 진행이 되니까요. 오늘, 내일부터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못하는 거죠. 현지 시간 8일부터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간은 저녁쯤 되겠네요. 그죠? 요때부터는 이제 블랙아웃. 그래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근데 이 상황에서 나타날 경제 지표는 PPI, CPI 지표입니다. 자, 이쪽 부분들은 물가 지표인데, PPI 지표는 뭐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달에 너무 세게 나왔죠. 그래서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CPI 지표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한 가지 변수로 등장할 것 같고, 그거 외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모습이겠습니다만 일단은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면 만기일이고 나발이고 모르겠다, 가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해졌지만 고용 악화와 그에 따른 경기 둔화 조짐은 투자 심리를 여전히 제약하는 요인으로 남아있다. 자, 요거를 이제 생각해야 돼요. 경기 침체냐, 아니면은 금리 인하냐, 기대감이냐, 우려감이냐,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초는 CPI 지표가, 제공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CPI 지표가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일단 하긴 할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B컷은 어렵습니다. 뭐 B컷 기대감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B컷은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겠죠.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는 유틸리티가 1% 넘게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은 혼조. 애플과 메타, 알파벳, 테슬라는 1% 안팎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한 구간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 시장 점유율이 80%에서 38%로 8년 내 최저치. 야, 80%에서 38%면 반토막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 나빠지고 있다. 자, 테슬라의 그 경영진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1조 달러에 달하는 스탁 옵션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네,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계속 떨어지니까. 야, 일론 머스크야, 좀 제대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네, 이런 식으로. 돈 많이 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혁신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기업들은 위대한 기업에서 그레이트, 네, 대단한 기업으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기 좀 어렵습니다. 굿투 그레이트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오너 한 명에게 의존하지 말라거든요. 만약 그 오너가 네, 그 회사에 대해서 뭐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회사가 정체되거나 또는 도태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즉, CEO 한 명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회사는 좋지 않다. 애플 보시면 아시죠? 네, 애플. 스티브 잡스가 네, 사망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이 팀쿡 체제로 갔을 때 뭔가 좀 좋지 못하다, 자꾸 퇴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테슬라도 역시 그저 그런 기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거리가 좀 나오는 모습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일단은 중국, 뭐 인도, 그리고 뭐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전기차 쪽에서 선두주자는 테슬라였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전기차면 테슬라. 전기차 사야 돼? 테슬라. 이렇게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테슬라 말고 BMW든 벤츠든 아니면은 뭐 다른 회사 거, 현대차, 기아차도 나오고 있고요. 토요타, 뭐 전기차 다 나오고 있죠. 자, 전기차가 전부 다 나온다라는 것은 뭐죠? 선택지가 넓어진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린 것도,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 점유율을 꽉 잡고 있지만 얘네들도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돈이 되는 걸 알았죠. AI가 돈이 되는 걸 알았다고 한다라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거에 목매달고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체적인 AI 칩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주자들 나타날 수 있어요. 왜? 비용이죠. 비용과 약간의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품목이 하나밖에 없어. 전기차를 사야 되는데 테슬라밖에 없어. 그럼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회사 제품이 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AI 칩을 써야 되는데 엔비디아밖에 없어. 엔비디아 거 써야 됩니다. 아무리 비타 써야 되죠. 예, 하지만 다른 쪽 AMD나 브로드컴이나 또는 뭐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칩이 생겼어. 비용도 훨씬 저렴해요. 그럼 안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지금 당장의 어떤 포지션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멀리, 네, 그 뭐 이왕은 조금 멀리 본다는 것은 몇 년에 걸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네, 여러분들에게 네, 이러한 형태의 움직임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테슬라를 계속해서 뭐 애수하거나 모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엔비디아를 모아가시는 많이 계시지만 좀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보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네. 자, 아무튼 그런 시기였고요. 뭐 특별한 거 없었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그 자사주 소각, 의무 공개 매수제도, 주주환원의 세축이 될 것인가. 이 지주사에 대한 관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그 양도세 같은 경우도 50억 원으로 다시 네, 상향 조정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기국회를 통해서 그런 형태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9월 달에 만들어져야 될 게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그 최고 세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낮추겠다. 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거, 네, 자사주 의무 소각. 근데 공개 매수도, 네, 의무적으로 해라.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황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양도세도 50억으로 놀려준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3200포인트에 머물고 있었던 주가 지수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런 기대감들이 생겼을 경우에 다시 정책적인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근데 당연히 부담 요소는 있겠죠. 왜냐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모든 주식을 전량 매수하도록 강제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물론 돈이 없진 않겠죠. 하지만 그런 거 주식을 사들이는데 돈을 다 써버리게 되면 네, 투자는 뭘로 할 것이며, 그죠? 그런 상황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주 환원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네, 이 특정이 돼야 되긴 하는데 이것도 너무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쪽으로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기업의 입장도 같이 생각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입장이나 또는 주주의 입장도 같이 생각해줘야 돼요. 그 중간점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거 어려운 거 하라고 정치인들 뽑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가끔씩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그렇게 잘하면 네가 하지? 네, 내가 못하니까 정치인을 뽑았잖아요. 그죠? 정치인들이 해야지. 그래서 내가 세금 내고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불만이 나왔어? 저쪽에서 불만이 나왔어? 자, 그러면 모두의 의견을 절충해가지고 딱 중간 지점을 찾아서 딱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정치인들이 할 얘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은 뭐하러 월급 받지?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네, 문제점은 우리가 제시하는 거고, 해법은 정치인이 찾는 겁니다. 네, 그건 잘 못하니까 욕을 계속 먹는 거죠. 자,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법안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매력도도 같이 생겨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다 보여요. 아무튼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주사 쪽, 그 다음에, 지주사 쪽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뭐 금융지주사라든지 이런 쪽.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간 기업들은 솔직히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11조를 바라보는 공매도. 방금 거랑 지금 이게 똑같은데? 그림이? 같은 데서 나온 건가요? 파이낸셜? 네. 이거 아닌데, 이거 뉴스, 뭐지? 이거 이미지 같이 쓰는 건가? 자, 아무튼, 네. 11조를 바라보는 공매도,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지금 공매도 잔고가 10조 9,500억, 공매도 재개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다. 11조 원이 공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자, 공매도는 어디서 터지는지 알고 계시죠? 어디서 터질까요? 많이 올라간 종목에 터집니다.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공매도를 터뜨리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주식을 보면서 계속 따라가고 추가 매수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계시고, 많이 오른 종목을 네, 매수를 따라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자, 만약에 악재가 나서 한번 흔들어준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흔들어 주세요가 나오게 되면 네, 이 공매도와 함께 무지막지한 매도 폭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매도 폭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일단 낙폭 자체가 30-40%는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자, 공매도의 가장 큰 목적은 뭐죠? 주가 떨어질 때 수익 내는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식간에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돼요? 공포. 즉 투매를 유발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위쪽에서부터 그렇게 30-40%를 한순간에 떨궈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포지션이 굉장히 네,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죠. 반대 매매를 통해서 추가 하락이 나타나게 되고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을 내기 때문에 걔네들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럼 공매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일단은 천천히 쌓아갑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요. 그러면서 일정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매도를 통해서 물량을 점점 줄이죠. 보유 물량을 점점 줄여요. 보유 물량을 줄여 가다가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남아있는 물량과 함께 공매도를 던지죠. 자, 시장에는 나오지 말아야 될 물건, 즉 네, 내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빌려서 매도로 나오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이 나오게 되는 게 공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당할 수 없어. 나는 100개만 막아주면 될 줄 알았는데 저쪽에서 공매도가 더 들어오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매도 압박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가 하락이 일어나게 되고요. 주가 하락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반대 매매로 날아가고요. 네, 손절 매도로 날아가고 그렇게 돼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그것이 공매도입니다. 자, 근데 이 공매도 잔고가 매우 많아졌다라는 것은 뭐죠? 네, 그 시기가 임박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타겟팅은 많이 올라온 종목, 시끄러웠던 바로 그 종목에 네, 포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이 부분 보시고, 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 CPI 지표. 일단 이것만 잘 넘어가면 괜찮긴 한데요. 그죠? 네, 만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만기일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약간의 변동성과 답답한 형태. 자, 요거 지나면 또 공매도 나올까요? 뭐 주가가 떨어질 만한 악재가 나오게 된다면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큰 악재? 네. 우리나라로 친다고 한다면 당연히 악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명절 전에 있을 변동성도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만기일 있죠. 네, 뭐 그런 부분인데 꼭 그걸 악재라고 봐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네, 한국 기업들 지금 뭐 불법 이민자 단속 해가지고 뭐 구금된 사실을 보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트럼프는 빠르게 네, 이것을 그 수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아직도 뜨뜻미지근하고 비자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뭐 지금 조선이라든지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던 그런 기업들의 투자 자체가 네, 지연이 되거나 좀 이제 전면 재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라든지 또는 뭐 관세의 어떤 협약 문제에서 또 다른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물론 이거는 당연히 걔네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나는 이것도 생각합니다. 뭐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뭐 돈도 대놓고 그죠? 돈 내가지고 니네가 공장 짓고 사람들 데려다가 미국 사람들 훈련시켜가지고 다 알려주고 기술도 다 갖다 붙여놓고 미국 거 자재 다 갖다 쓰고 너무 도둑놈 같은 거 아니냐. 무슨 혜택이 있지? 그러면서도 관세도 받아먹고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정도로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뭐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네. 미국 이민수장은 조지아주 구금자들을 추방한다. 한국의 자준 출국과는 엇갈리고 있다. 뭐 추방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크리스틴 노움이라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금 이쪽 부분에서 추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뭐 물론 이제 격화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격화된 어떤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방과 네, 석방 또는 자진 출국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려줘야 돼요. 네. 자,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브로드컴은 오늘도 3%대 상승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특히 브로드컴 관련주들 상승이 더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 또 지켜봐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시장의 주도주가 조선하고 그 다음에 원전은 빠져버렸어요. 원전은 완전히 빠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원전은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시장의 주도주를 이제 반도체하고 방산, 네, 방반, 네, 반방,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방산주와 반도체가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다. 근데 어떤 뉴스에서는 또 반도체와 조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방반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원전이 빠지고 네, 반도체가 끼어드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갉아먹을 것이다. 이 부분은 어차피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참고들 하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건 네, 이런 식으로 오늘 뉴스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시장에게는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다만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왜냐면 CPI 그 다음에 만기일, 그래서 시장이 크게 폭등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올라간다 싶으면 또 아래로 끌어내리는 제한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도 대기 중인 건 좀 부담스럽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조금 더 지루한 형태로 가겠지만 특정 업종이나 특정 종목군 쪽에서는 상승 흐름이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들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씩 매수 포인트를 확장해 나가시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그쪽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고요. 주가가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시면 되고, 주가가 이제 특정 자리를 넘어서게 돼서 상승을 지속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상승 전략으로 바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돈을 계속 모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을 계속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쪽으로 가든 내가 거기에 맞는 네, 자금을 네, 계획을 해서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네, 흔들리지 않는 계좌의 비밀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결과들 만들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으니까 또 보합 출발할 것 같은데 수급 동향 잘 살펴보시고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지 그 여부를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